안녕하세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내 돈 이거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문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 물가 오를 땐 무조건 주식이지. 이런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이나 채권 가치는 뚝뚝 떨어지니까 결국 믿을 건 주식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과연 이 믿음,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실제로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시기엔 채권은 완전 불리하고 주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요. 심지어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자선단체 포트폴리오까지도 전부 주식으로 채워라. 이런 조언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와,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통념이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뭔지 차근차근 파헤쳐보죠. 자, 먼저 왜 다들 주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되게 강력해요. 왜냐? 주식이라는 게 결국 공장이나 기계 같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랑 배당금은 물가 따라서 같이 오를 거다. 그래서 내 돈의 가치를 지켜줄 거다. 이런 기대인 거죠. 어때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그럴싸한 이야기가 과연 실제 역사 속에서도 먹혔을까요? 1915년부터 1970년까지 무려 5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랑 주가가 진짜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찾아야 할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높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높은 주식 수익률로 이어졌는가? 정말 그랬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 두 기간 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한쪽은 주가가 막 폭등했는데 다른 쪽은 오히려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면 주가가 오른다. 이 단순한 공식, 이게 전혀 안 통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네, 이게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료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이랑 기업 이익, 그리고 주가 흐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말이 사실은 일관성도 없고 믿을 만한 얘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도 제품 가격 싹 올려서 이득을 더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데이터는 정반대로 나올까요? 자,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부터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 그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진짜 장사를 잘하는지 보려면요. 그냥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느냐, 이거거든요. 그 핵심 지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바로 이 ROE를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쫙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업의 ROE, 그러니까 수익성이죠. 이게 오히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플레이션이 기업한테는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물가가 오르니까 직원들 월급 올려줘야죠. 근데 그게 생산성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또 낡은 기계나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예전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럼 기업은 어떡하겠어요? 결국 돈을 빌려야죠. 빚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자 부담 때문에 남는 이익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1950년부터 69년까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2배 늘었어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같은 기간에 기업이 진 빚은 무려 5배나 늘었습니다. 400%가 넘게 폭증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주식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완벽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거, 이건 확실히 알았네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금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실물 자산 말이에요.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 좀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 미술품, 부동산, 심지어는 희귀 우표나 동전 같은 수집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딱 잘라 말하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같은 보통 투자자가 이런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변동성도 너무 크고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상처만 입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주식도 안 된다, 다른 실물 자산도 위험하다. 그럼 대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졌던 모든 통념을 한번 싹 내려놓고요. 어떤 미래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JP 모건이 이런 말을 했죠. 주식 시장은 변동할 것이다. 정말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뿐이에요. 내일 당장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하고 채권, 둘 다 각자의 뚜렷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채권은 가만히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주식은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원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균형이죠.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함께 보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채권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둘 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투자의 목표는 어떤 게 오를까 하고 승자를 족집게처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설령 내가 투자한 것 중 하나가 폭락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미리 쳐두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분산 투자의 진정한 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와도 괜찮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요?